자식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버리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가족이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고,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품어야 한다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버려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지키는 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놀랍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닐까?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부모 또한 한 인간이라는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때로는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김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고생 끝이구나. 작은 아들도 대학을 나와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팔았습니다. 엄마, 집값이 너무 비싸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한 그 가게였지만 자식의 앞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기회예요.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가 막혀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김영자 씨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두 아들 몫에 밥그릇을 놓고 혼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되면 나 다 끝나. 김영자 씨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게도 팔았고 적금도 다 줬잖니. 그러자 작은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형한테는 집 사주고 나한테는 사업 자금 줬잖아. 이제 와서 없다고?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지. 김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살아야 해. 지금 월세방에서 사는데 더 이상 줄 게 없어. 작은 아들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영자 씨는 작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 하지만 잘못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노후도, 자신의 행복도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잊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식을 키우며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보면 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 감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부모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다. 정약용 선생 자신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한 사람들,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오늘은 적이 된 사람들, 권력이 있을 때는 머리를 숙이다가 권력을 잃으니 등을 돌린 사람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이익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는지를. 그래서 그분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도리를 지켜라. 은혜를 잊지 마라.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자식이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버려야 한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도리를 잃은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를 모르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평생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덜 주면 불평하고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만 하는 자식. 엄마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어. 아빠는 형한테는 더 많이 줬잖아.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 왜 우리 부모는 안 해줘?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식. 부모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자식. 그런 자식은 이미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자식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설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자식. 실패했을 때는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부모가 돈을 충분히 안 줘서라고 하고, 성공했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하는 자식.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자식. 그런 자식은 이미 본성이 틀어진 것입니다. 셋째, 부모를 수단으로 여기는 자식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부모의 재산만 노리는 자식. 부모가 건강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 자식. 부모가 아플 때는 찾아오지 않다가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형제끼리 다투는 자식. 부모를 한 인간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보는 자식. 그런 자식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잃은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박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60대 후반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달라. 효자야. 나중에 크면 나를 잘 모실 거야. 아들은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택시를 몰았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살 거야.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래. 요즘은 사업해야 돈 벌어. 박철수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만둬? 사업은 위험해.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는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지. 나 사업 안 하면 평생 월급쟁이야. 아빠, 나 좀 믿어줘. 박철수 씨는 퇴직금 전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믿는다. 잘할 거야. 하지만 1년 후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나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아빠,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박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이야. 알았지?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아빠, 집 팔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내가 잘못 봤던 거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 안 해. 박철수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을 팔면
자신과 아내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청에 아내의 눈물에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 집 팔면 우리 갈 데가 없어. 알아, 아빠.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더 큰 집 사줄게. 세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도 노후 자금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좁은 월세방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너무 많이 줬어요. 스스로 설 기회를 안 줬어요.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복지관에서, 노인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내가 자식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이유를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면 자식은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부모는 원래 나한테 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매번 덮어주면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어차피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지면 자식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부모의 무한한 희생은 자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자식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세 가지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첫째, 부모가 어려울 때입니다. 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모가 외로울 때,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걱정하며 곁을 지키는지 아니면 바빠서요, 나중에요, 지금은 어려워요 라며 핑계를 대는지, 병원에 함께 가주는지 아니면 형님이 가세요, 동생이 가세요 라며 서로에게 떠넘기는지, 경제적으로 도울 여력이 없더라도 최소한 얼굴이라도 자주 보여주는지 아니면 나도 힘들어요 라며 연락조차 끊는지, 그것이 자식의 본성입니다. 둘째, 이익이 오갈 때입니다. 부모의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 형제 사이에 분배 문제가 생길 때,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내 몫은 얼마야? 라고 계산하는지, 형제끼리 양보하고 배려하는지 아니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해,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 라며 다투는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무관심하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지, 그것이 자식의 본성입니다. 셋째,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실패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환경이 나빠서 운이 나빠서라며 남의 탓을 하는지 자기 실수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지 아니면 아빠, 이번만 도와줘. 엄마, 내가 해결해줘 라며 부모에게 떠넘기는지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 좀 일으켜줘 라며 손만 내미는지 그것이 자식의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을 정말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망설입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 들어서 자식 없으면 어떡해?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도리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보다도 얇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의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를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남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일도 자식이 하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잘못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요구에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버림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결단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효를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효는 서로의 도리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도리를 다한다. 한쪽만 도리를 다하면 그것은 효가 아니다. 부모가 평생을 희생했는데 자식이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이미 효가 깨진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자식이 외면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리가 깨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망치는 일이다. 부모가 끝없이 희생하면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책임을 지는 법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부모가 있잖아. 책임질 필요 없어.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 내가 주인공이야.
부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버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 자식 관계를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면서 존재 이유를 찾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파괴합니다. 부모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자식은 점점 더 무능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자식은 독립할 능력을 잃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관계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행복이 있고, 자신의 존엄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버리면 나쁜 부모 아닐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 없는 노년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자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자식 때문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까? 김영자 씨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먼저 전화하지 않고, 돈을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엄마인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 나도 한 인간이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평온합니다. 가끔 복지관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김영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진짜 힘들어.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지.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엄마도 살아야 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엄마가 돈 안 준다고? 그래, 이제 엄마는 안 줄 거야. 잘했어요, 엄마. 동생 버릇 너무 나빴어요. 근데 엄마, 저는 좀 달라요. 제가 집 사려고 하는데. 김영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이제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철수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단둘이 살아갑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모아갑니다.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 만큼만 모으자. 큰 욕심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를 위해 사는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야.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고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와줄 거지? 박철수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아빠는 안 갈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아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존엄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 집안은 더 이상 서지 못한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부모가 존엄을 잃으면 자식도 결국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림이 필요합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부모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은혜를 모르는 자식에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자식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 주면 더 요구합니다. 더 희생하면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합니다. 100을 주면 200을 요구하고 200을 주면 500을 요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자식이 화를 낼 것입니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이제라도 보시는 게 다행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빚을 졌으면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면 자식은 평생 배우지 못합니다.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도 놓아주십시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도 놓아주십시오. 실패해봐야 성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온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수 있고, 취미가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내는 사랑을 하라. 도리를 잃은 자식을 끝없이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두려움이고 죄책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 깊이 아파하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느끼시나요? 자식을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나와서 괴로우신가요? 자식이 연락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가? 이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답이 이제 놓아야 한다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한 현명한 부모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버려라. 그것이 부모를 지키고 결국 자식도 깨우치게 하는 길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식의 잘못된 요구에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작은 월세방이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여러분의 평온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고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